네, 안녕하세요.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 저자 초생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산을 활용한 효율적 대부업 고객 관리 1편을 했었고요. 오늘 2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을 운영하고 이 채권 관리할 때 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나눠서 포스팅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혹시 1편, 이 전편을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편은 이제 4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 2편 실전편에 수록된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책은 마찬가지로 여러 경로에서 예스24, 크몽, 알라딘, 네이버에서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전자책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업 창업을 가장 쉽게 2편 실전편 내용 중에서 일부 발제를 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은 엑셀의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구글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으로 구글 스프레드 사용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PC에 엑셀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브라우저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며 저 또한 여러 업무에서 범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법은 구글 계정을 먼저 생성을 하시고요. 아마 이거는 따로 또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구글 폴더 드라이브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업무용 폴더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큰 범주를 만들고 그 다음 폴더 안에 연관된 하위 범주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계속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효율성을 위해서 체계적 트리 구조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무 구조로 아래로 내려오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된 폴더에 각각의 시트를 만들고 이름을 라벨링 하신 뒤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제가 지금 살짝 해보겠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버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생성한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가 원하는 폴더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대부업 업무라고 만드시고요. 네. 이 만들어진 폴더 내에서도 각각의 또 이제 시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빈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여기다가 채권 관리라고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즐겨차게 하시고, 그리고 파일을 저장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닫으시면은 대부업 업무라는 이 폴더 내에 채권 관리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클릭하셔가지고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엑셀하고 다 동일합니다. 기능은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엑셀로 관리하는 고객 내용 및 회사 운영에 대한 데이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양이 많아질 경우에 관리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엑셀을 아주 능숙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분이 아니라면은 엑셀을 쓰면서 계속 수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추후 활용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꾸 데이터를 가공해 수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데이터를 검색하고 또 불러오는데도 많은 시간도 걸릴 뿐더러 찾기도 어려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제가 신경을 쓰는 게 바로 분류입니다. 처음에 이 분류 작업을 잘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분류 작업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추후 시스템의 데이터가 커질 때 효율적인 일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개발한 플랫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상하고 분류하는 데만 제가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 수십 번 제가 종이에 적어서 다시 지우기도 해봤고요. 또 분류를 하고 또 재분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2달 동안 구상이 끝난 뒤에 실제로 개발을 해서 완료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작업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바탕에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색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만 올리면은 색깔을 칠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자, 이렇게 엑셀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대부분 이러한 작업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다음 단계로 이제 상용화된 이제 범용 프로그램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또 심각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일단 프로그램의 특성은 한 번 사용하는 유저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다시 원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고 계속 그 프로그램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MS하고 구글에서 자꾸 무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본인들의 생태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최초에 사용하게 되는 전산을 정한다고 하시면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은 비용이 굉장히 높고요. 단순히 고객 내용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보안 시스템부터 이자 정산, 그리고 매월 이자 내역, SMS 발송, 그리고 가상계좌를 통한 이자 내역 정산 등등으로 비용이 월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전산을 처음에는 비교 견적을 받고 검토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하는 전산을 선별적으로 사용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직접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볼지 그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효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늘 찾습니다. 즉 가성비를 좀 따지고요. 네, 가성비는 다 아시죠? 가격 대비 성능, 이제 그 내용이죠. 자, 성능 비용이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회계 및 정산 내역은 엑셀로 만들어 사용해 보시고요. 저희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고요.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직접 만들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오피스 365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한 엑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뜻은 이제 기존에 제 PC에서만 사용이 이제 로컬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위에 이제 오피스 365 또는 구글 스프레드를 사용한다면은 인터넷 공간에서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기억하신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셔가지고 편한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저장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즉 언제 어디서나 어느 PC에서나 제가 접속만 하면은 엑셀 자료를 열람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구글 스프레드는 넉넉한 저장 공간까지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구글 스프레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제 아까 그 클라우드를 한번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클라우드는 보통 구글에서 이제 29.8 메가바이트, 15기가바이트를 주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29.8 메가바이트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15기가면은 또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꽉 차시면 나중에 또 이제 일정 큰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요. 한 달에 몇천 원 정도 내시고 이 클라우드 용량을 늘리시는 것도 좀 추천해드려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클라우드, 즉 웹상의 공간 속에 내 자료를 보관하고 사용해야 하기에 반드시 계정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주기적인 패스워드 교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에게 이자를 수취하는 계좌는 가상계좌를 발급하거나 CMS 자동 이체를 사용할 수가 있으나 비용의 문제로 사용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통장을 구분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수법인데 이것도 이제 큰 팁이니까 반드시 따라해 보세요. 자, 고객에게 대출금을 송금받고 상환을 받는 이자를 받는 통장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고객에게 대출금 송금과 이자의 수납만을 하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모아두는 통장을 한 개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을 한 개를 개설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통장을 만드시고요. 추천을 드리자면은 K뱅크, 기업 K뱅크 같은 경우는 출금 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객 이자 수취 계좌하고 타 계좌를 분리하는 것은 추후 입금 내역이 많아질 경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입금받는 통장하고 일반 공과금 등을 사용하는 통장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입금 내역이나 출금 내역 중에 어떤 게 고객 계좌인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본인 이름으로 입금을 처리를 하다가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의 입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모르는 사람으로 이름으로 입금이 들어오더라도 이 통장은 고객의 이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내한 그 이자 내역과 맞춰보면 어떤 고객인지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공과금하고 같이 사용하는 통장이라면 그때부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떤 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장은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분류하시고 이 중에 한 개는 꼭 고객의 입출금 용으로만 사용하는 통장으로 정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내용 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카페를 통해서 자세한 제가 만드는 양식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요. 대법을 운영을 하고 채권 관리를 할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 즉 이제 전산 PC예요. 정확하게 PC를 활용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